안녕하십니까? 예, 성공회대학교 김민웅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정년 교수님이 지으신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돼야 하는가? 이 책 제목대로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 안 정의롭다. 어쩔래? 그래서 우리는 그 어쩔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선 두 분 모시고 먼저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저자 이정전 선생님 모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로는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두 소장 학자입니다. 우스훈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기림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각자가 만만치 않은 저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석훈 하면은 다 아시죠? 얼른 떠오르는. 그 다음에도 책이 계속 나왔는데 그것만 기억하죠, 사실 사람들이. 88만 원 세대. 그 말고도 또 많죠? 네. 이 기회에 선전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책 선전을 안 합니다. 대학원생 같죠? 책 선전은 안 하고요. 88만 원 세대는 사실은 그 이제 절판을 하려고 어저께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FTA 문제를 제가 2006년부터 계속 다뤘는데요. 그 논의를 하면서 이제 지금 경제대장정이 12권인데 9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FTA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FTA 때문에 이제 삭발도 했는데 삭발하고 나니까 또 할 게 없어요. 단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단식인데 죽어도 못해요. 나는 근데 최열 대표가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대표가 정말 세상에 기여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운동하면서 삭발하고 단식하지 않는 운동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 노무현 때부터 다시 삭발과 단식이 돌아와가지고서 그래서 단식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 책 중 제일 잘 팔리는 책 한 권을 절판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뭐 별 의미는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FTA 한 6, 7년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기민 박사도 같이 책을 냈거든요. 비슷할 때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나면서 다 외롭고 춥고 또 떠나고 그래서 혼자 남은 것 같아가지고서 뭘 좀 더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FTA 얘기는 또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홍기민 박사님은 자신의 책 저서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칼 폴라니의 어떻게 번역했죠? 거대한 전환이라고 전환. 예. 네. 과거엔 거대한 변혁, 변환. 근데 전환 이렇게 전환이라고 했어요. 예. 네. 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그 폴라니 얘기를 그 책 얘기를 하면 되고 책 얘기도 좋고 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MBC 잘린 얘기. 뭐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번역한 책도 있고 뭐 쓴 책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한 3년 전 정도부터 좀 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왜 2008년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라고 할 만한 그 지구적 질서가 크게 위기를 맞고 그랬는데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일이 그렇게 될 줄요. 그래서 아까 그 폴라니 얘기만 해도 그런데 그 책은 낼 때는 내기로 했을 적에 이게 번역해서 내면 한 500권 팔리려나 뭐 그러고서 냈는데 500권보다는 훨씬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랬던 걸 보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는 여기 뭐 우석훈 박사님도 뭐 비슷한 작업 비슷한 그 문제 가지고 작업해 오셨지만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사회 질서다라고 하는 맹신이 지난 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요. 그게 근본부터 흔들리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거에 조금 일조를 해보려고. 왜냐면은 이게 빌딩이 튼튼할 때는 밀어도 요지부동인데 왜 그네처럼 이렇게 흔들 때는 조금만 밀어도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책을 뭐 번역도 하고 쓰기도 하고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붙은 것 같고요. 뭐 생각대로 점점 이렇게
이 진폭이 커지는 것 같아서 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시장의 문제나 모순에 대한 이야기에 아주 뭐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적 질서로 세계화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 체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서, 발표, 강연 활동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의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다. 그래서 너는 반시장주의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두 분은 반시장주의자입니까? 먼저 하시죠. 근데 시장이란 이건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겪는 고민인데요.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청에서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두 뜻이 다 되잖아요. 그 시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얘기 어떤 공무원이 하는데 요즘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부동산 부양의 역할을 시장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이 진짜 그 말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고 그렇죠. 하나는 네.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의 서울시장이 누군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시장이란 말을 안 쓰고 마켓이라는 이 시장이라는 단어만 쓰다가 요즘은 좋은 뜻의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나쁜 시대의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시장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만 있는 사회도 문제이고 조직만 있는 사회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서 모든 것을 조직이 결정한다. 어쩌면 진짜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주의의 모습이 조직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조직은 조직의 실패가 생기고 시장은 시장의 실패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다 문제가 있는데 시장만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그것도 지옥이 될 거다. 그리고 조직만 지배하는 사회도 지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을 맞춰야 된다. 시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5년 동안에 지옥을 봤잖아요. 그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정말로 지옥일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거죠. 핵안보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이 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핵안보인데 안 보면은 시큐리티 같은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뉴클리어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러니까 핵 산업의 사장단 회의 아니에요. 서밋이니까. 그때 비즈니스 서밋 할 때 그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산업 사장단 회의인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핵안보 정상회담으로 바뀌느냐라고 할 때 핵은 에너지 시장과 군사 시장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제어하지 않으면은 진짜 인더스트리를 그러니까 안전 안보 이렇게 하는 사기가 진짜 시장에서 하는 최고의 사기극이죠. 안볼레에서도 시장 논리를 관찰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짧게 한번 대답을 좀 해보죠. 나는 반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반시장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시장주의는 뭘까요? 빨갱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빨갱이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개선하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고 하느님을 숭배하죠. 그리고 돈을 숭배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시장을 잘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이고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은 난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이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한테 좀 들려보죠. 같은 질문 제가 한번. 홍기빈은 반시장주의자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전 빨갱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주의란 게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제가 그냥 젊었을 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대학교가 공립이라 가지고 되게 안 좋았던 거 하나가 공립에 보편적이었던 현상인데 식당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갈 때마다 학생들이 아주 얼굴이 우울하고 이런 환경에서 삶을 계속할 건가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강 건너에 있는 사립학교, 이 우석군 선생님 다니시던 학교인데
강건동이 사립학교에 가서 식당에 한번 가보니까 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값에.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맛없었어 그거. 아야 그렇죠. 그 사립학교에서는요 그 식당을 외주를 줬습니다. 시장 기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입찰을 붙여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 그 학생회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아까 뭐 빨갱이 그랬는데 이렇게 좀 시장 자본주의를 싫어하던 분들이었는데 그 순간 다 시장주의자로 전향을 해가지고 학교 본부에 가가지고 우리도 입찰하자. 더 이상 못 먹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시장 인간 사회에서 시장이라는 게 없이 어떻게 그 인간 사회가 성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산업 사회의 경우에는 시장이라는 기구를 빌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대한다는 건 저는 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 반시장주의는 그 가당치 않은 얘기인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시장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시장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래서 아 이게 학교 식당은 외주를 주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나가가지고 의료도 시장으로 풀자라고 한다든가 교육도 시장으로 풀자고 한다든가 나아가서 뭐 결혼도 결혼 시장을 조성하자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주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횡행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뭐였느냐면은 이 두 번째 겁니다. 시장이 자체가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을 시장 기구에만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시장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유령처럼 생명체를 얻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뭔가 이게 너울너울하면서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시장주의의 진정한 뜻은 이겁니다. 이 너울너울 날아다니는 시장이라는 유령 앞에 누구도 저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노동조합이 됐던 정당이 됐던 종교조직이 됐던 심지어 가정이 됐던 시장의 논리 앞에 그 논리를 거스르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 시장은 뭐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여기 이제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시장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의롭기 어렵다인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과 정의의 관계요. 그렇죠. 아니, 시장이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시장이 결정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시장 자체는 정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지. 아, 아주 옛날 얘기 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정의라는 말이 정의가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도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라고 할 때 시장 없죠, 경제학에.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의 안 하는 표정이. 아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거래 자체 행위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냐, 아니면은 거래 행위 그 자체냐, 혹은 시장을 지지하는 어떤 사상이냐 할 때 그 정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근데 경제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대부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걸 다 끄집어 오는데요. 그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 얘기를 자본을 시작할 때 거의 첫 페이지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거래를 물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가 정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두 사람 다 만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봤으면은 누군가는 집에 가서 다시 물르자고 해서 그 거래를 다시 뒤집자고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찍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싫잖아요. 잘못 찍었다 생각하고. 그 상태는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얘기하면.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물르고 싶다. 근데 거래를 했는데 두 사람이 무르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등가가 교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내가 주고 만약에 나 좀 손해보고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리스토텔레스 말한 그 정의인데 그 정의에 의하면 시장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이마트 가서 샀단 말이에요. 사서 나 오늘 잘못 산 것 같아라고 금방 가서 물른다고 하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학 내에서 있는 정의인데
그렇게 거래 정의가 모여서 만든 이 사회가 정의로울 것인가? 그건 보장 없죠. 시장 논리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각 들어볼 때는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홍 박사님. 예, 저는 아까 하던 얘기 그 연장으로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의 정의, 그 경제학 내에서 얘기라기보다 그냥 정의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저스티스에 대한 고전적인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그 모두 다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리스도 때부터 내려온 정의의 고전적 정의인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과연 이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작동했을 경우에 모두가 다 응당받아야 될 몫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마 그 관건이 될 텐데요. 일단 지금 경제학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데, 짧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동자가 됐던, 그다음 노동이 됐던, 자본이 됐던, 뭐 토지가 됐든 간에 생산에 자기가 생산성에 기여한 정확하게 그만큼을 와 시장 경제에서는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이 소득으로 분배받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됐을 때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요. 기업은 만큼 그렇죠. 가져간다. 그러니까 생산에 기여한 만큼 다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경쟁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의로운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왜 파산이 나느냐면은 요소 생산성이라는 걸 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얘기하자면 긴데요. 자본에 대한 요소 생산성을 재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50년대에 그 ILO에서 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생산성이란 걸 과연 측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에서 이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는요. 기회의 가치 판단을 계산으로 하기는 어렵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학에 했던 이 얘기가 그때부터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신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요소 생산성을 측량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건 측량할 길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결국 소득을 많이 번 사람이 생산에 기여를 많이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럼 이제 기가 막힌 논리의 전환이 벌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가령 그 빌 게이츠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저 공덕동에 사는 홍머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소득 차가 한 1조 배쯤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공덕동에 있는 홍모 씨보다 한 1조 배 정도를 생산에 기여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결론이 결국은 사실 나오게 아니에요,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허접한 인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주의라고 하는 시장 근본주의라는 경제학에서는 증명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그 대상이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요. 현존하는 소득 분배 상태야말로 시장이 만들어낸 소득 분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려요. 자연스럽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정의롭다. 되면,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들이 말하는 시장주의의 정의에 따르자면은요,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소득 분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받아야 될 거다. 몫들을 다 받고 있는 거니까 정의롭다고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 여기에 간섭하지 마라. 예, 저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우리 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학점을 줘도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산 자체를 많이 요구하는 건데 어떤 영역은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고, 계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의롭게 뭔가 교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결정하는 방식이 서로가 좀 이건 맞아, 그러면 탈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집값이요? 네. 집값은 떨어지는 게 좋죠. 그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그러면 우석훈 박사님이 집을 3억을 주고 샀어. 은행의 대출 이자를 다 물고. 근데 갑자기 그 1억으로 떨어지면 좋아해요? 좋아요? 저요? 네. 저는 안 사죠, 그렇게. 가정이 틀렸죠. 그러면 그렇게 한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만 불리한 거네. 그러면은 그렇게 안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 불행해지는 이러한 주택 가격의 하락은 경제 전체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경제는 잘 될 거고 전체적으로 행복해져요. 근데 희생자는 생기는데
그렇게 사라고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고 한 사람이 조선일보와 모피아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아도 살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자기가 투기를 했던 건데 투기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사람은 맨날 전셋집을 돌아다니다가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전셋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집 사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은 조선일보가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다. 좀 이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홍 박사님. 예, 저는 그게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싸냐 비싸냐는 거를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딱 두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두 명의 개인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개인의 판단의 합의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계약이 성사됐을 때 가격하고 수량으로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결국 지금 시장 경쟁에서 얘기할 적에 어떤 것의 적정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두 명의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지금 집값이 적정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적에 그 산 사람 입장, 판 사람 입장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제3자의 입장을 가져가신 거예요? 가격의 적정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가격으로 샀어도 예. 좌우지간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사님께서 저 교수님께서 할 때는 암묵적으로 제3의 가치 판단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제가 보기에는 좌우지간. 사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집이 없는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저는 이 집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미안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3의 관점, 그러니까 사회라는 관점을 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농경 사회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산업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가정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가 어느 만큼 적정한가를 내리는 적정한 판단의 기준은 사회 전체의 합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무슨 뭐 일률적으로 다 집값을 얼마로 통일하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강가에 있는 집 얼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산 속에 있는 집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기구 이외에도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 말고도 적정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시장기구하고 저는 병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결정의 방식을 좀 바꿔보자.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시장은 정의로운가 어쩔래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하신 우리 이정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선 이 두 소장학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비오셨어요? 가소로우셨어요? 아니면 괜찮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귀엽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저기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느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데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뭐 생각이 약간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부분이 걸리시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싸게 좋냐 비싸게 좋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파트 저는 그래요. 페어한 가격이 있다고 봐요. 네. 공정한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를 만들 때 얼마만큼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렸느냐. 누가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옛날 경제학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옛날 경제학자들은 가치라고 그러는 거야 가격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피와 땀을 얼마큼 흘렸느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줘야지. 네. 이게 뭐 아파트로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거기에 그 거품이 낀 가격은 그거는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도 아파트 가격은 뭔가 게다가 정상적인 이윤을 합친 정도만 허용을 해줘야지.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처럼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아파트를 더 사고 그럼 거품이 막 낀단 말이죠. 미국 경제도 거품이 막 껴가지고 결국 망했고 일본도 거품이 막 껴서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격은 오른 가격이 아니죠. 그거는 공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도 아파트 가격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은 바가지 요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 말. 거기다 플러스 약간의 정상의 이윤을 포함하는 그 정도가 정당한 가격이지. 즉 우리 모두가 편하게 우리 모두 편하게 만들어지고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격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질문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우 박사님은 집값 떨어지는 게 다 모두를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죠. 또 우리 홍 박사님은 가격 결정하는 데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걸 두 개를 합하면은 이제 이 선생님 말씀대로 시장을 관리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공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과정상 이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거품으로 만들어진 가격이다. 적정 가격은 보니까 1억 2천이면 되겠어. 라고 해서 통제를 하고 정리를 했을 때에 1억 8천만큼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산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약에 기여한 것만큼 해서 3억짜리를 샀어요. 졸지 1억 8천이 날아간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1억 8천이 왜 날아가느냐 하는 거죠. 네. 아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날아간 것이지 원가대로 원래 필요한 공정한 가격으로 팔았으면은 그게 왜 떨어지냐 이거지. 그렇게 할 때에는 그러한 공정한 가격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을 쓸 때는 과정상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희생은 있겠네요. 뭐 어떤 희생? 그러니까는 집값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어서 3억짜리를 샀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는 원가와 공정가격이 필요하다 하고 정책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사게 해준다. 홍기민 박사도 지금 한 8천 있으니까는 거기다가 한 4천만 원 얹히면은 우석훈한테 4천을 빌리면 빌려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1억 2천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석훈은 3억짜리 집이 졸지 1억 2천이 돼버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문제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아파트 공급을 안 해준다는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적정 가격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적정 이윤을 보장 안 해주게 되면 아파트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그럼 또 이것도 또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윤을 보장하는 어느 방식과 정도의 그 거품이 아닌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이유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적정한 가격이고 페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려운 계산법이 되긴 하겠지만 홍기민 박사 같은 경우는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라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불가능한 계산법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공정가격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 원가가 들었다? 얼마큼 들어가느냐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예. 그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격 원가 계산 차원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생산성 기여는요. 아주 물리적인 생산성 기여를 말하는 거라서 지금 다른 가격 차원. 계산의 대상이 달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겠지만 단답식으로 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장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태어나기를 불가능하게 생겨본 게 시장입니까? 제 생각은요. 그 시장이라는 거는 정의로울 수가 없고 또 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 저도 뭐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정의로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다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나 또는 마켓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시장이 자꾸 붕괴되고 시장에 대한 비판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시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다.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그냥 뒷수습이나 하는 정도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뒤집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이제 시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이 얘기가 되고 또 우리 사회 보수 쪽 그 언론 쪽에서 자꾸 그분들 초청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불만을 품어가지고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이거죠. 저쪽에서는 시장은 정의롭다, 시장은 옳다, 뭐 그냥 시장은 약간만 건드려야지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별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에게는 시장은 정의롭지도 않고 또 시장에 대해서는 정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이죠. 그러면
시장은 생겨먹은 게 본래 정의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장을 비판할 때는 무모한 비판을 하는 건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한테 너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까 그렇지만은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차원에서 시장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시장은 이제 마이클 샌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삐가 풀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시장이라는 데는 말하자면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바위대고 충족되는 장소로 지금 변했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 탐욕이라는 것이 고삐 풀린 탐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자본주의 시절 이전의 시장에서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윤리에서 이렇게 그냥 제한이 딱 되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다. 탐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서 시장을 옥죄해서 어느 한도 내에 이렇게 제한할 수 있었었는데 자본주의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찬양이 되고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시장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뭐 시원하면 이제 탐욕을 갖다 충족시키는 걸로 이렇게 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버려두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곤란하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바로 시장의 자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그 얘기를 거듭하십니다만은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가 시장의 자유를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떠받들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아담 스미스 해석을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가 책을 두 권을 써요. 두 권을 썼는데 하나가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고 하나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도덕감정론은 구약성서고 국부론은 신약성서예요. 말하자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네, 신약성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서라는 게 있고 이제 신약성서가 있어서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을 다 알아야 경작을 알 수가 신약을 알 수가 있는 건 마찬가지로 경작도 이게 다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두 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에 의하면은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순전히 개인적인 이기심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이라는 아까 뭐 시장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에 나갈 때는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동네에 예를 들게 되면요. 저희 동네에 큰 대형 마트가 들어섰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두 개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구멍가게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가서 물어보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서도 이제 그런 대리금 구멍가게 가서 자꾸 살라고 그러는 게 이건 마음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갈 때 과연 내 이익만 생각하고서 시장에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시장이죠. 과연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시장에 나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선생님 빼는 건 별로 없어요. 아담 스미스는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순전히 즉흥적인 마음이 있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순전히 즉흥적인 마음으로만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 차원에서 보면 뭐 자기 이심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합의하는 장소를 보고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최소한도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그거는 뭐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는 곤란하다는 건데 어떻든 아담 스미스가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만 자꾸 얘기하고 앉았어요. 보이지 않는 손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공적인 마음도 있고 공적으로 행동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적인 마음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출발은 중상주의 비판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서 누군가를 특권객으로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탐욕이 양산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윤리와 경제를 같이 결합시켜서 경제가 가르쳐지나요? 우리나라에서?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윤리는 이제 빼고 윤리는 빼고 보이지 않는 손만 경쟁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손만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이라는 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윤리와 이 시장 경쟁의 원리나 시장이 이렇게 합쳐진 이런 것인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암스터담 스미스 이후로 저 신고전 학파, 신고전 학파에 들었으면서부터 자꾸 수학을 쓰기 시작해요, 근작에서. 여기는 수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이건 뭐 그래서 수학을 자꾸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윤리가 빠지는 거죠. 윤리는 수학으로 할 수 없는 거. 정의라는 것도 빠지게 되죠. 옛날 경제학에서는 정의 얘기하고 공정 얘기도 하고 윤리 얘기도 하고 공적인 마음 얘기도 하고 도덕성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최근 한 200~300년 사이에 이제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아담 스미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손만 보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만 하고 시장을 옹호하는 얘기만 이제 자꾸 얘기하게 되고 시장 원리만 얘기하게 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수학을 못해도 경제학을 할 수 있구나.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수학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경제학을 할 수 있어야 있는 정도로 경제학이 우리 일상생활하고密接하게 연결돼 줘야 되는데 맨날 수학 방정식만 풀고 있는 경제학은 우리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재영 감독님도 와 계신데 굉장히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수학 못해도 경제학 할 수 있다. 자, 우리 두 분한테 좀 그럼 여쭤볼게요. 결국 얘기를 듣다 보면은 시장의 현실이나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경제학의 책임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경제학을 배웠을 때에 방금 이제 윤리적인 판단과 경제학적인 그런 접근이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가치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윤리에 대한 문제를 늘 사고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윤리요? 네. 제가 일단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근데 배워서 아는 것 같아요. 윤리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파리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배운 윤리 중에 가장 큰 거는 가난하게 사는 거를 저는 많이 선생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의 마지막 막스 전공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에 동구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유럽도 바뀌어서 자본론은 더 이상 이제 학위를 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올 때 공부를 했는데 저 선생들은 저한테 너는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살 거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얘기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것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수학 경제학 쓰는 수학이요. 이게 사실 은근히 쉬워요. 그러니까 학부 1, 2학년 때 조금 대학원 때 조금만 하면요. 나중에 보니까 별로 수학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학 엄청 막 이렇게 교대하면서 잘난 척들 하셨더라고요. 진짜 수학과 같더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하는 수학은 뭐 거의 수학도 아니고 되게 쉬운 건데 그냥 경제학을 안 하는 사람한테 겁을 주기 위한 거고요. 윤리는 안 가르쳐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근데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의 지도교수가 괜찮으신 분이면 그분이 윤리를 가르치고 재수없게 지도교수가 일단 뭐 4대강 찬성하는 누구였다. 그랬으면 이제 그 시험 볼 때 4대강이 이상하다고 답안지 쓰면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면은 경제학과에서 솔직히 지금 학위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은 못해도 되는데 정말 윤리적인 답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빵점 처리할 거예요. 우리 홍 박사님은 어때요? 자기의 경제학에 윤리가 작동한다? 안 한다? 지금 있는 경제. 우리 홍 박사님에게 있어서 또 그다음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학은 윤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안 하는가? 어때요? 제가 공부하는 거 안에 윤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거 닭살이 돌아서 좀 못하겠고요. 그렇게 안 봐줘도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냥 저 트라우마의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과 다닐 적에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87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때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 학교에서 조금 나오면은 그 공단 지역이 있었는데 그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10만 원 정도 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10만 원 가지고 혼자서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인 어떤 사회경적인 빈부격차나 그 모순이 굉장히 심했던 때였는데요.
제 가르친 그 경제원론 가르친 교수님이 나중에 저 국무총리 되신 양반이 있어요. 그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막 그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 나는데 이렇게 하면 모두 다 행복하게 분배를 받고 등등등.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냥 따라가가지고 선생님 그거 혹시 미국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어린 마음에 나중에 그 머리 굵어진다면 절대로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짜증을 빡 내면서 뭐냐면은 야, 좀 더 공부하고 와서 얘기해 하고 아주 그냥 한 큐에 이렇게 밀어치우셨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서 이 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비슷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해서 얘기가 좀 길어지면은 그때 이제 결국 저를 주저앉힌 건 뭐였냐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짜증을 내고 더 중요한 건 거기 옆에 앉았던 이제 학우들이 짜증을 내는데 우리 지금 빨리 지금 시험 보고 학위 받고 교수 되고 고시 봐야 되는데 너 지금 왜 지금 복잡한 질문 꺼내갖고 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게 생겼구만. 왜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이런 눈빛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대학원 가서도 전 느낀 얘기였는데 지금 경제하고 윤리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를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경제학에서 공리처럼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막 하나씩 쪼개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논문 쓰고 막 학위 받고 교수 받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애도 낳아야 되고 근데 거기서 이게 되지도 않은 애가 하나가 그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은 애가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결국 이제 경제학과를 떠나가지고 다른 학과로 이제 갔는데요. 내가 뭐 윤리적이라서 간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제 경험상은 어떠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한 70년대 이후에는 미국 학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학계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쟁점들이 선생님부터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학이 아주 그 테크니컬한 이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왜 공대 수업하는데 와가지고 윤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난 30년간의 경제학에서는 그건 전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역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의롭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그 안에 윤리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가득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인 지침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서 그걸 실질적인 공공장치가 거기에 부착되면 나름대로 그나마 좀 부정의한 부분을 피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보통 시장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정책으로 정의로운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은 본질적으로 틀려먹었으니까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완전히 철폐를 하고 다른 식으로 만드는 것이 괜찮은 건지 뭐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안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다인지 해봐야 헛쏘고니까 이건 때려치고 다른 방식의 시장을 선택하는 게 낫다. 어떤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장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삶의 일부예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없앨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시장을 잘 활용을 해줘야죠. 활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다만 시장이 고삐가 풀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을 지배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삶을 지배해서는 곤란하다. 시장이라는 건 어디가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한정돼 줘야지 우리 사고방식과 우리 삶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하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우리 사회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자꾸 시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곤란하다. 그럴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다 필요해. 그리고 이 시장이 잘 되면 모두가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이 잘 돼서 그 안에서 부가 창출이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부를 창출하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월급도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가죠. 노동자가 뭐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도 벌어주게 해주고 시장도 살찌게 해주는데 법만큼 돈을 또 내놓으라? 세금? 이건 곤란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우선 그렇게 이제
시장에 이게 자꾸 이게 내버려둬서 이제 빌 게이츠대로 돈을 엄청 벌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내버려두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게 그런가 하면은 시장이라는 경쟁 체제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야, 그건 그러니까. 너는 뭐 찌질이고 나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문제는 왜 뭔가 버는 하면요. 거지. 그렇게 경쟁 체제가 되다 보면은 능력 있는 친구들은 자꾸 성장하고 능력 없는 네. 자꾸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빈부격차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계 대공황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쫙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시장에 이제 대공황이 뭐 벌어지는 것처럼 시장이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세계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2008년 이전까지. 빈부격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조적으로 예. 시장에 위기를 가져온다. 위기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이게 빈부격차 쫙 벌어지게 되면 모순이 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이 쫙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중산층이 망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누가 사줍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그것은 시장이라는 풍매랑처럼 거는 부자들도 대중소비사회란 망한다. 말이죠. 대중소비사가 있는데 대중이 돈이 없다. 빈부격차 벌어진다는 게 대중이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무리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좋은 물건을 많이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럼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너무 빈부격차 벌어서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다시 던지는 질문은 그건 알겠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강구를 해보자. 근데 돈 번 건 내 거지 왜 자꾸 돈을 더 내라 그래 세금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예요. 결국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살려면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빈부격차를 확 줄여줘야 되고 또 저소득계층이나 중산층을 좀 살찌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번만큼 내놓으라는 논리보다는 다른 논리를 세워야 되겠네요. 윤리학적으로. 너가 살고 싶으면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적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순전히 경제학적으로만 봐도 지무돈 파는 거다. 그거는. 침으로 파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봐도 당신네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중산층도 잘 살고 당신도 잘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경제학적으로 보고. 뭐 윤리적으로 보면 더 그렇죠.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 과연 이게 공정하냐, 이게 필요하냐 할 때 그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부자들이 설득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될까요? 글쎄, 그러고 근데 이번에 그 다보스 회의가 있잖아요.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2월 말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도 부자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양식 있는 부자들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걸 고쳐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결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줘야 되겠다. 정부가 개입해 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정부가 빈부격차 줄이고 사회복지 확충을 하고 안정망을 갖다가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하자면 자본주의 4.0을 이제 제대로 좀 가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 이게 정부의 책임으로서 공공정책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정치는 이제 말하자면은 누구의 돈을 어디다 먼저 쓸 거야? 이걸 결정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부자들도 원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로 돌아왔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설득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망했지만 우리는 안 망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역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왜 우리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자꾸 요구를 해. 좀 이렇게 쫙 퍼지게 해서 그만큼 재원을 마련하면 됐지. 우리 돈 버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자꾸 그러지 마.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 두 가지를 우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한테 우리가 돈을 줬더니 정부가 돈을 줬더니 우리 오바상인데 아마 동의 많이 하실 텐데 돈을 줬더니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낭비하고 무슨 뭐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4대 강사 사업 같은 거나 하고 앉았고 무슨 뭐 이렇게 정말 우리 중산층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 국민들을 좀 더 높은 교육,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데 돈을 안 쓰고 뭐 엉뚱한 데 자꾸 돈 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뭐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낙수 효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낙수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별로.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데 정부한테 돈을 줘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정부서부터가 돈을 정말 잘 써야 된다고 봐요. 잘 쓰고 국민들이 돈 잘 쓰는 걸 감시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그걸로 안 되면은 부자들 세금 좀 더 내라 이거죠. 돈 내가지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중산층을 좀 살찌우게 되면은 그럼 우리 경제가 살아나가게 되면 당신들도 이득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설득을 하고 선거라는 게 왜 있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우치게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딜레마의 부분들을 아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에는 같은 노동을 해도 조금 주는 거고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도 깨지는 것이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없으면은 그만큼 정규직으로 굴려야 되는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정규직의 노동 강도는 너무 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갖고 하려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을 쓰는 거죠. 비정규직 하면 이제 그만큼 이른바 경영사의 부담은 적어지는 것이고 크게 보면은 실업자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용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좀 불만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이 그나마 양산되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비정규직이 허용이 되니까 옛날에는 알바 못했던 애들도 계속 알바하고 그나마 그래도 한 시간에 한 푼도 못 벌었던 애들도 그래도 뭐 한 시간에 몇천 원 쥐어주고 그래서 경제도 좀 돌아가고 너 불만이지만 젊을 땐 고생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선 정의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정의 차원, 윤리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 양쪽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의 차원에서 얘기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똑같은 거는 똑같이 대화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돈 안 준다. 이거는 정의 차원에서도 이거는 틀려먹은 거죠. 이거는. 정의 차원은 복잡하니까 집어치자 이거죠. 그러면 정의 차원이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로만 얘기해보자 하더라도 아까 한 얘기가 똑같아요. 결국은 기업이나 부유층이 지 발등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박봉을 줘봐야 박봉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업체에서 수요시장이 줄어든다.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쪽으로는 공급 쪽이 있고 한쪽으로는 공급된 물건을 갖다가 사주는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건을 만들었으면 누가 사줘야 되는데 이쪽은 많이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산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날 수가 없죠. 근데 당신 말은 잘 알겠지만 나는 무역해서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는 뭐 국내 뭐 내수 시장 그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수시장 점점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앞으로 수출로 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이 자꾸 경제가 자꾸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럽 쪽 경제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또 중국도 지금 자꾸 경제 성장을 늦추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물건 사줘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자기들도 벅차니까 우리 물건 잘 안 사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수출로 먹고 살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되니까 뭐 보수적 언론 쪽에서 노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내수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도 너무 수출에만 의존하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돼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수출 말르면서적으로 자꾸 수출해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내수도 좀 살리자 이거죠. 내수도 좀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 국민이 많이 사주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럼 내수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중산층을 살려줘야 되고 저소득계층을 살려주지 않고는 어떻게 내수를 살리냐 이런 얘기죠. 갈등 찍지 마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마트하고 구멍가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동네 이 구멍가게가 참 불쌍해, 그래서 사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마트가 큰 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뭐 저딴 게 들어왔어,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마트에 가서 보면 물건이 괜찮단 말이죠. 계란도 훨씬 신선하고 구멍가게는 잘 안 팔리니까는 점점 유효기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는 마트 아니야? 구멍가게는 뭐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측면과 이제 비경제적인 측면을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대형마트가 국민들한테 이제 싸게 봉사하고 값싸게 많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 박사님. 그게 상술이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동네 마트가 다 망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팍 올리는 거예요. 독점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독점 기업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경쟁 이기기 위해서 저렴하게 막 공급을 해요. 그러다 동네가 싹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 동네 가게가 아니고 그런 큰 시장, 백화점에서 무슨 뭐 통닭 판다고 해서 막 가서 사는 거는 아까도 아담 스미스 얘기했듯이 그렇게 자꾸 이기적으로만 그렇게 행동하지는 말아야 된다. 공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시장에 가서 좀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면도 또 있고, 또 하나 좀 사소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동네 구멍가게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가면은 다 대화를 해요, 거기서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뭐 요새 어떠냐 뭐 얘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대형마트 가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거기는 대화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물건 바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옛날 시골에도 살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구멍가게 가게 되면은 뭐 물건 하나 딱 사고 가면은 주임 아줌마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있어. 그러면서 커피 대접하고, 그럼 거기서 뭐 동네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대형마트 가보세요. 말 한마디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데예요. 말이 필요 없는. 재밌더군요. 이게 시장은 대화가 없는 곳이다. 시장 대화가 없는 데예요. 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긴 대화 가서 필요 말하기가 없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럼요. 뭐 시장, 뭐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뭐 대화해봐야 잘 보인다고 그래서 싸게 줘요. 무슨 그거 정말 중요한 그렇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 가면 잘 보이면 싸게 줄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즐거움을 느끼고 뭐 이런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시장에는 점점 커지고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서게 되면은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말만 잘하면 공짜야. 이건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동네 마트는 하고 달라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게 됐는데, 좀 좋은데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해서 좀 편한 곳에 옮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다녀보니까 그 동네 시장을 우리 어머니가 누비고 다니시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게 생활공동체구나. 그런 생활공동체 시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구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데서는 말하자면 동네 인간관계가 시장의 가격을 정리해 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 시장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이제 해준다 이거지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한테 우리 이 선생님과 꼭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질문으로 해서, 평소에는 잘 안 풀렸으니까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거의 뭐 선생님. 저는 자주 만나는데요. 자주. 네. 충분히 우 박사님 사모님이 또 우리 이 선생님 제자고 박사학위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조심해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얘기 할게요. 네, 꼭 하나 질문 짧게. 제가 올해 45인데 경제학자로서 최고로 어려운 질문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큰 딜레마인데, 론스타가 들어와서 하여간 외환은행을 사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돈을 무사히 벌고 톡 갔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도 알아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노무현과 노무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까막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재경부 장관은 김준표였어요. 그래서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는 김준표 장관이 해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장관이었다 그때. 그러니까 장관이었다는 거죠. 충무장관이었으니까 그렇죠. 도장 찍어줬죠. 사라고.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나가는 거에 특검을 하게 돼 있었고 론스타 특검을 하게 돼 있었는데 론스타 특검을 하기로 한 마지막 그 협상장에는 김준표 혼자만 들어갔어요. 야당에서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론스타 특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팔고 나갔죠.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지도 알고 누가 돈 벌었는지도 알고 누가 뒷배인지도 아는데 근데 이 일이 또 생길 거다라는 게 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을 바꿔도 지금 안 되게 생겼어요. 고민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자 이렇게 그야말로 먹튀 돈 그냥 팍 떴다 그냥 돈 싹 빼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를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세계 경제 위기가 미국 금융시장 붕괴되고 뭐 한 그런 사태가 얼마 후에 진정됐잖아요. 약간 진정됐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또 부정부에서도 막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뭐 7천억 불 뭐 막 넣어가지고 이게 싹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소리가 이 규제하자는 소리가 슬그머니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막 저항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유야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거에 대해서 그 뭐 토비세를 매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걸 어떻게든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왜 자꾸 까먹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까먹게 하고 까먹고 그래서 무지무지 중요했던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은 별로 안 중요해지는 것처럼 저 혼자만 지금 아직도 론스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것은 지나간 문제, 중대한 문제를 잊지 않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홍 박사님. 예, 환경경제학 공부하시니까는 아마 이 질문이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정의 문제를 얘기를 할 적에는 항상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끼는 쪽에서 목소리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항의를 하고 뭐 고소를 하고 그러는데 자연의 경우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령 그 4대강 사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산신령이나 이제 강의 신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은 그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그 시스템 말로 골 때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뭐 그 환경공학 뭐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4대강 하면 뭐 수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산신령이나 그 이제 강의 그 하백께서 나타나서 웃기지들 마라라고 하면 얘기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사회 문제에서 인간들끼리 문제에서 정의를 논할 때는 그래도 갑론을박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뭐 해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50년 전부터 이 자연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이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님 잘 아시겠지만 그 외부성 그거를 갖다가 그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보상 비용 그 보전 비용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한 거지 자연의 목소리 그 자체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면은 그 자연하고 제일 밀접해 보인다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연을 대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어떻게 이걸 정밀하게 할 것이냐라는 데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질문이 좀 어떤 함의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에서 해법을 좀 얻을 수가 있으면은 이게 거꾸로 인간 사회에서 이 목소리가 약해서 이 정의에 관계된 논쟁에 끼어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에 대한 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논의의 전신이 있다면은 거꾸로 그걸 가지고 뭐 이주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스로를 조직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연, 말 못하는 자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거기 추가를 한다면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홍 박사님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 질문의 그 골자를 좀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얘기했을 때에 기여한 것만큼 자기의 권리가 되는 것만큼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러한 거래의 공정성을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하자면은 아예 기여할 능력과 위치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시장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시장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시장은 언제나 권리가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뭐 건가? 연결된 저도 그 생각이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가령 우리가 그 복지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복지를 하면 이게 생산성에 기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논리로 자꾸 복지 문제를 접근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저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저 쪽방에 계신 독거노인 분들은 사실 아무리 풀어봐야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사실 전혀 그 그렇죠? 복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그 환경 문제하고 연결해서는 저는 뭐 솔직히 그 하백이라든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라는 것은 뭐 경제 범위를 상당히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답은 못하겠지만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환경 문제, 환경이 오염될 경우에는 얼핏 생각하면 환경이 오염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이 오염되게 되면은 부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치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백화점은 막 그냥 흥청흥청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부자들은 얼마든지 환경 오염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뭐 물이 더럽다, 뭐 스위스물 털어다 먹을 수 있고, 뭐 공기가 더럽다, 그럼 뭐 청정기 날 수도 있고, 공기 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오염될 경우에는 부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해가 안 가는데 누가 당하냐? 가난한 사람들만 당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참 정의롭지 못하다. 환경의 부정이죠, 부정이.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차원에서 정말 환경 문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환경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지금 경제적인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그럼 뭐 우리 뭐 노약자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요새 나오는 게 이제 뭐 그런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건 좋은데 좀 시 차원에서 뭐 불쌍하니까 뭐 떡 한 덩어리 던져주는 기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난한 사람들, 취약자들,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헌법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단 말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회복지라는 거는 시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권리 차원으로? 권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얘기도 하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복지를 혜택을 제공하는 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혜택을 이렇게 줄 때 애따 내가 먹던 빵 하나 탁 던져서 불쌍하니까 먹어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게 받아 먹어야지 이게 진짜 복지지. 받는 사람은 받아 먹고서 배가 고프니까 받아 먹겠지만 돌아서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복지라는 게 사회 통합을 위한 거란 말이죠. 정말 국민들이 같이 어울리기 위한 건데, 무슨 먹다 남은 빵덩어리 하나 탁 던지면서 야, 뭐 너 배고프지 먹어. 이거는 사회 통합에 오히려 저해가 되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래도 지금 문제는 시혜건 아니건 간에 없는 게 문제잖아요. 시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는 시혜를 시혜를 합니다. 복지를 복지를 갖다 대폭 확충해줘야죠. 근데 복지를 확충해주면 권리 차원에서 확충해주자 이거지. 그 이제 그 윤리적 차원에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복지 확충이라는 게 경제에 부담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경제에 도움이 돼 어떤 건가요? 원래 도움이 된다 이거 제가는 일시적으로는 네. 부담돼요. 일시적으로는 부담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모두한테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산층이 살아야만 우리 아니 경제가 그럼 중산층이 사는 건 이해하겠는데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노인들의 복지가 확충되면은 경제적으로는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데 난 당장에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들어. 그것까지 못 챙겨주겠어. 하지만 그래도 하면은 결국은 도움이 될 거야. 왜 도움이 되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계층도 돈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생산대 물론 사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100을 벌면 100을 다 써요. 부자들한테 돈을 줘봐야 50도 안 써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을 늘려줘야지 내수가 늘어나지. 부자들이 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잘 안 늘어나요. 다 쓰는 게 다 써도 힘들죠. 그럼.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우리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 2분 정도 받겠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외국계 그런 한번이나 큰 규모의 자본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나 이런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삼성이 무너진다고 과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그 잘 만들어진 기업을 먹어 치워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생각에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으신지. 그러니까는 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건가요? 네. 저도 그건 참 어려운 문제네요. 뭐라고 대답할지 저 순환 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삼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무너졌을 때는 그 자리를 더 큰 덩어리가 외국에서 들어와 차지할 거 아니야? 니네 무섭지? 그러니까 이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에 대해서 삼성의 경영권 방어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만 볼 거예요. 삼성 왜 불매운동하고 저희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말문이 막혀버린 바로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삼성 없어지면 너 행복할 것 같니? 더 큰 게 들어와서 너 잡아먹을지 몰라. 그나마 요만큼 잡아먹는 걸 행복하게 여겨야지. 이런 얘기죠. 뭐 그런 논리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있어서 그나마 행복하다. 맞아요? 저는 삼성이 경제력을 갖다가 말하자면 남용을 해가지고 삼성이라는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데 너무 악용을 하고 있지 않아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는 그 삼성이 정말 그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 나가서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외국 기업을 갖다가 정말 이긴다든가 외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그런 권력을 너무 남용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조금 사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시 10분 정도에는 마칠 생각이에요.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서로가 거래와 이기심이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의롭기는 어렵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식을 그리고 그것이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걸 좀 생각해보자. 거기는 윤리적인 가치 논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의 문제까지 껴안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러한 시장이 우리한테는 도리어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이정돈 교수님이 그래서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경제의 문제는 또 시장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가 경제를 시장을 그나마 정의롭게 해서 우리의 공공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는 그래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아? 니네들 뭐 하고 있니? 예, 뭐 돌아가신 분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분 말씀 중에 저는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말 하나가 모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좀 자조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보면은 규제를 한다든가 적절한 규제를 한다든가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 이외의 방법으로 경제를 조직한다든가 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지레 겁을 먹고서 뒤로 빠져버리고 이미 이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공세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벌어진 세계 경제 이후에 위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반대 극단으로 넘어갔다라는 인식을 이게 전 세계인들이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모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섣부른 패배주의 같은 것들을 좀 벗어 던지고 하나씩 좀 구체적인 것부터 좀 이렇게 용기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요. 저는 그런 게 바로 생각나는 건 그런 건데요. 지금 어린이집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지금 왜 서울에 사는 분들은 왜 구립 어린이집들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막상 왜 구립 어린이집을 더 지을 수 없느냐 이렇게 가보면요. 사립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의 이익하고 그걸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일도양단의 해결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시장이 더 효율적이고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공공 부분의 확장은 안 된다라는 식의 선입견들이 강해가지고 이 어린이집 같은 거는 구립으로 푼다든가 또는 생활협동조합으로 푼다든가 하는 게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지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공부문으로 푼다든가 생협으로 푼다든가 이걸 나라 전체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홍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점심 하나 때문에 예? 점심 하나 때문에 공립보다 사립이 낫다고 생각을 바꾸는 판인데. 아니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시장만 영원히 좋고 공공부문만 영원히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알았습니다. 예, 정치가 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진짜 삼성 얘기 조금 하면요. 그것부터 답변 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삼성 주식의 주식 구조가요. 49대 51로 돼 있고요. 49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50%까지는 못 갖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있어서 49까지 어차피 외국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 뭘 바꾸면 외국인이 이렇게 할 거다. 그거는 이미 개뻥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의 개뻥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삼성의 순환 출자가 문제라는 거는 이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49%를 갖고 있어서 내지는 51%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겠다. 그러면은 좀 다른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순환식을 해놓고 자기는 요만큼만 갖고 얘가 저쪽 기업을 가지면서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1%만 먹으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환 출자 구조를 깨면은 외국 사람들도 49 정도까지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삼성의 지금 기이한 구조 때문에 1%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딴 놈이 먹는다는 거 사실 말 안 되거든요. 이미 49%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까지 그렇게 하는 건 10년 전부터 삼성에서 하던 얘기거든요. 무의미한 얘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정리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국가 무서워요. 국가는 언제 이명박 같은 애가 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는 무서워요. 그리고 회사도 무서워요. 저는 현대그룹에 3년 있었는데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장들이 재떨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 때 막 바꿨어요. 재떨이를 던지지 말고 전화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전화기를 바꾸면은 이게 괜찮아요. 기분은 던지는 똑같은데 이 줄이 있잖아요. 사실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저는 그리고 이왕이면 수화기로 대신. 네, 하여간 이게 딱 줄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는 던질 때 기분은 통쾌한데 안 다치거든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현대. 알았습니다. 사람 때리지 말라고. 네. 근데 두 개가 세지는 경제는 사실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국가가 셌죠.
전통강 때도 국가 셌죠. 그리고 다시 국가가 센 게 맞느냐라고 하면 저는 다음 정부는 시민의 정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또 다른 데가 독자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정을 하는데 민중정부는 어려울 거다. 민주정부는 이미 했고 그다음에 시민의 정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민의 정부가 운영하는 시민의 경제는 뭐냐라는 질문이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외국 사람들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경제 교과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파리에 오래 살았거든요. 보니까 시민의 경제는 이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시민 영역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나라마다 무슨 소셜 이코노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제3영역, 제4영역 이렇게 부르는데 지네는 이론화 안 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아직 배운 적도 없고 그래 실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시민 이를테면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기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 직접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그게 시민의 경제일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해봤죠. 그래서 저는 국가도 무섭고 기업도 무섭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촛불 집회 이후로 한국에 시민의 실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그래서 모여서 무슨 경제를 한다는 거죠? 자급자족도 좀 해보고 생업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분명히 고양이를 위한 의료보험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삼성이 지금 의료보험도 삼성이나 이런 데가 지금 개인 동물병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보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든데 이건 간단하게 생협 같은 게 있으면은 공제조합을 하면 되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씩 냈다가 아프면은 시민이 시장 시작하면 공동체를 만들자.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 폭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노동조합하고 우리나라 치면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합친 만큼 큰 노총인데요. 이 노동조합하고 생활협동조합하고 함께 만든 보험회사예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보장성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주주들이 없기 때문에 뭐 배당금을 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이거 요율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걸 하자, 이게 시민들이 모여서 할 게 없지 않느냐, 할 거 많습니다. 사람이 5명, 요번에 협동조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엉뚱한 걸 선전하고 있는데 이 5명만 모이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약장수 같다. 근데 지금까지는 소비조합만 가능했는데요. 이제 생산자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인식이 지금처럼 모든 걸 사기업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으면 이게 막히겠죠. 아, 예.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생협 보험의 CEO 두 분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시민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 또 구체적인 정책 기대해 볼 만하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 하나는 구체적인 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치가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정의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건데요. 2008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소위 서브프라임 제도가 결국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 이렇게 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브프라임은 과거에는 자기 신용 능력으로는 돈을 빌릴 수 없었는데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니까 빌리는 입장에서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문제 삼아야 되죠? 그리고 왜 이것이 말하자면은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정책을 주면은 은행 문턱을 낮춰주는 거니까는 저소득층으로 해서는 괜찮은 정책인데 정책의 괜찮음성 말하자면 말이 좀 이상했네. 뚫을 뻔했어 나 지금. 큰일 났다. 이것도 전문 용어예요. 자, 결과는 근데 아니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부동산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요. 그냥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물론 고도의 공학과 수학을 이용해서 확률을 최소한도로 하는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게 몽땅 다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거품이라는 건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멈추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와장창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게 지만 무너지면 되는데 미국 경제도 무너지고 세계 경제도 무너진 식으로 이게 그냥 꽈당땅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프라임 사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서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죠. 그게 극대화된 거죠. 그거. 알겠습니다. 결국은 금융 상품이 이제 너무 남발되고 악용하고 거기다 사기가 끼어들어가지고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정책을 관리할 때 굉장히 세심한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서프라임은 분명히 저소득층에게는 괜찮은 제도 아니에요. 안 괜찮죠. 싸게 돈을 못 빌리는데 우수금 박사는 당연히 그건 나쁜 거죠, 그거는. 사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논쟁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은행에 관례라는 게 있어요. 관례라는 게 그래가지고 은행의 과거 건전하기 위해서는 그 담보물의 가격의 반 이상을 쳐주지 않게 돼 있어요. 은행은 원래 그래야 이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100%, 120%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두 분은 금지를 삼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렇게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준 놈이 나쁜 놈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실될 걸 뻔히 알면서 했다. 이제 아니, 이런 클린턴이 측면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저소득층이 그동안에는 은행 문턱이 높았는데 낮아진 입장으로만 보면은 이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 줘야지 나쁜 걸 그렇게 주니까 나쁜 놈이죠. 알았습니다. 그 진짜 나쁜 거라니까, 그거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정전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사실 투기 시장을 노리는 정치라고 하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나쁘다 그러는 거죠. 그 제도는 그러니까는- 디자인할 때부터 좋았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빴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자기한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함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면 겉보기에는 서프라임 너 괜찮은 건 줄 알지? 사실은 아니거든? 하는 큰 함정이 있는 정책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그런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함정을 보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죠. 시장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윤리적 포장을 하면서 포인트 적립도 그런 거 아니에요. 포인트 나한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에 자산 매출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 속지 말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런 우리 점에서 왜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만을 뚫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공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다시 돌아가죠. 정치, 시장의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저기 두 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결국은 대안은 시민밖에 없어요. 정부, 관료 특히 저는 어용 교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용 교수를 많이 해서 관료들을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 봤어요. 아주 보수 경제학자들 얘기는 관료는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지 절대 국민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 정치가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절대 국민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게 미국 극보수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 미국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구토해양부는 구토해양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농림부는 농림부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원자력은 원자력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과연 원자력위원회가 국민을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100% 저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건 않다. 다 지들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 박사님 얘기대로 정부가 무서워요, 진짜. 예를 들면 정말 무서워요. 시장도 정말 무서워요. 어영 교수도 정부를 무서워하나요? 왜? 아니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시장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좀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제대로 좀 시장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좀 우리 시민 사회가 많이 깨우쳐지고 또 우리 시민 사회가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감시 눈을 번뜩일 때 우리 그 삶이 좀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에이, 정부가 잘 알아서 하겠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부가 잘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삼성이 잘 알아서 하겠지. 맨날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이번 기회에 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 분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 책을 펼쳐보면 수학 공식이 즐비합니다. 이 책은 수학 공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에서는 시민들이 경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진 것 같아요. 뭐 알아야 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권씩. 고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아마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을 거쳐서 끝까지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독점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요. 시장의 부정의도 색출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을 관리하는 힘을 시민이 되찾아오는 것. 미국은 오키파이 월스트리트지만 우리는 그 주도권을 탈환하는 그런 정치 일정 2012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